우리는 지금 혁명의 임계점에 서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베이스는 인공지능과 로봇입니다. 잠도 안 자고 공부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자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의료계에 정보 민주화라는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제약회사도 인공지능 없이는 약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뇌과, 양자 컴퓨터가 모두 협업해야 합니다.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신경외과에 근무하는 김영보 교수입니다. 급격한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앞으로 의료의 환경이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인공지능이 만든 사진인데 조금 잘못된 게 있죠. 주인공은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거울 속의 인공지능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직은 좀 인공지능이 어수룩하다는 얘기인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10월 30일 날 챗GPT 나온 이후로 챗GPT4가 금년 3월 15일에 나왔거든요. 이제는 저런 잘못된 거는 그 파인 튜닝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교정을 해서 지금은 저런 실수를 안 할 정도로 바뀌었고요. 제프리 힌튼 교수님이 최근에 구글로부터 사직을 했잖아요. 이분이 2012년에 딥러닝 방법으로 개와 고양이를 잘 구분하는 걸 만들어서 요즘에 인공지능 시대가 다시 열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파운데이션 모델이라 그래서 인공지능의 속도가 너무 발전이 빨라서 위험하다는 걸 느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군사 문제라든지 제대로 직언을 하시겠다고 구글을 나오셨어요. 미국 국방부에서 인공지능 로봇 시스템한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목적 달성을 하는데 미사일 기지라든지 이런 데 방해가 되니까 관제탑하고 명령을 내린 군 장성을 제거한 그런 사건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앞으로 더 발전하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인간의 명령도 잘 안 듣는다는 굉장히 위협적인 이야기죠. 요즘 많이 나오죠. 챗GPT가 발전하면서 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 자리들도 위협을 받겠다 하는 신문 기사가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 웹툰이 많이 인기가 돼가지고 해외에 수출하고 그러는데 최근에 웹툰이 그린 인공지능 만화를 별점 테러라 그래서 많은 독자들이 평균 한 별을 3개를 주는데 5점 만점에 일부러 2점을 줬대요. 그 이유가 인공지능이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거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소송도 들어오고 복잡하죠. 최근에 초등학생들 IT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배워야 된다고 난리인데 요즘 지금 인공지능이 파이썬이라든지 모든 프로그램을 더 잘 만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유수의 IT 기업들이 새로운 직원을 잘 안 뽑고요. 대신 인공지능을 쓰면 인공지능이 자기보다 조금 아래 단계 전문직 프로그래머 20명을 고용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쪽에서도 변화가 많고요. 그거보다 이제 가장 앞으로 바꿀 거는 우리가 핸드폰이 나오면서 앱이라고 앱 장터가 많이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지금 그 챗GPT가 뭘 하고 있냐면 플러그인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뭐 홍콩 여행을 간다든지 싱가포르 여행을 가면 비행기를 어떻게 예약하고 거기 숙소를 어떻게 잡고 과거에 만들어져 있는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들하고 이 챗GPT가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앱 장터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챗GPT한테 목적 지향적인 유럽 여행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를 바로바로 다 그 서칭한 내용 중에서 그 푸시를 다 밀어주니까 다 예약을 호텔이니 비행기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챗GPT 앱 장터가 무지하게 발전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챗GPT 하나에 그런 플러그인이 한 3개 정도 꼽혀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 10개 이상이 붙을 거라고 하니까 안 되는 게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AI 시대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인간하고 기계의 구분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앨런 튜링이 얘기한 튜링 테스트를 다 통과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그거 의심 어린 눈으로 봤는데 지금은 튜링 테스트 정도 통과하는 건 챗GPT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결국은 이러한 시작이 불과 1956년 여름 다트머스 대학에서의 한 세미나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배경에는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챗GPT가 오기 전까지 전 세계가 인터넷망으로 과거에는 유선 전화로 연결됐는데 지금은 그 위에 독립적인 데이터망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다 소통을 하고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런 바탕에 최근에 오픈 AI라는 챗GPT가 탄생을 한 거고,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가 왜 과거의 인공지능보다 더 민감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기계하고 소통을 하려면 기계어라 그래가지고 0101 숫자로 프로그램을 다 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온 게 보트란부터 시작을 해서 C++, C#. 그런데 요즘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 따로 안 배워도 인간의 자연어로 얘기를 하면 다 되는 시대죠. 말하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인간처럼 판단을 하는 AI가 근저에 와서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시대에 한쪽에서는 소프트웨어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로봇도 엄청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 가끔 보시면 로봇개가 경비 쓰고 그러는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아틀라스라고 덤블링하는 로봇도 있죠. 근데 로봇의 머리가 이제 챗GPT로 변화하는 거죠. 클라우드 서버에. 이런 많은 데이터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인류는 생산성이 7% 정도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장 뒤안길에는 로봇도 있고 해가지고 인간들이 필요 없는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의 세상으로 차츰 대체되니까 일자리들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짐 싸는 사람이 많이 생기니까 최근에 챗GPT의 수장인 샘 알트만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은 얘기했지만 그분이 주장하는 게 기본소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 세계적인 기구를 만들었어요. 몇 년 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3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자기 스위스 국민들은 반대했죠. 그런 거 주면은 노력 안 하고 놀고 먹고 해서 인간이 반팽이가 된다고요. 근데 앞으로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정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지니까 다 저렇게 일자리를 잃게 되면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국가가 국민연금의 또 다른 형태인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고 있는 바로 인공지능으로부터 우리 인간이 거꾸로 위협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리 인류가 아직 모른다는데 굉장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거는 이제 가상세계의 데이터 가지고 배우는 건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따뜻한 커피를 먹으면서 따뜻한 커피 맛도 알고 잔을 들고 저런 촉감도 알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세계의 정보를 걔네들은 모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저런 촉각은 햅틱이라는 게 나오고 있고 전자코가 향기도 하고 있고 언제는 이제 전자혀가 나와서 맛도 볼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보다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러면 AI가 앞으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네, 저는 이제 단언적이지만 아니지만 의식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개념 분석을 우리가 만든 언어인데 이런 게 다 지금은 인공지능의 공간 시간을 더불어서 이해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자의식을 가질 수 있고 그때 우리는 그 인공지능을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슈퍼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인공지능도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우리하고 어떠한 관계를 맺을지는 상당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데이터나 이런 게 자기가 스스로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10의 22승계 정도의 어떤 학습을 할 때 갑자기 우리가 알 수 없는 창발적인 창의성이 AI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챗GPT 뭐 3.5 정도 되면 1750억 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100억 개가 넘어갈 때마다 저렇게 그래프가 급격히 상승한대요. 그러니까 100억 개니 뭐 10의 22승계니 이러는 데이터의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될 거기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이제 공부하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과연 따라갈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되는 시장이죠. 핸드폰에다가 우리 그 모니터 케이블 연결하는 거잖아요. 저런 걸 설명을 하라 그랬더니 AI가 저거는 언제 만들어진 케이블인데 저거는 모니터 뒤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여서 저 핸드폰에다가 저건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옆에 이제 다른 설명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AI가 다 공부를 해가지고요. 저런 커넥터들의 발전 양상, 그다음에 핸드폰과 저런 커넥터들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합쳐서 저런 타입은 C 커넥터로 표준화하기로 했잖아요. 요즘은 챗GPT가 이제 C 케이블 같은 것도 다 얘기를 할 정도고 되고 USB 2.0, 3.0도 다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진을 갖고 다 설명할 정도가 되니까 그거는 인공지능이 학습 후에 이해했다고 세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장 두려운 건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어떤 단계가 오면은 갑자기 지능이 확 뛰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일을 해내고 그러니까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Explainable AI라고 XAI라고 연구들을 많이 하죠. 앞으로 왼쪽처럼 유토피아가 벌어질지 오른쪽처럼 디스토피아가 벌어질지는 현재 우리 인공지능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예측이 어려우니까 가장 좋은 예측 방법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인벤트하고 혁신하고 만들어가는 거에 가장 예측을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만들거나 어떤 혁신을 해나가는 모든 방법도 우리한테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컴퓨터가 인간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뇌의 발전상을 보고 다 배웠거든요.
이분이 누구냐면 레몬 이 카알이라고 스페인의 산디에고 학파인데 이분이 그림 그리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우리 뇌 최초로 인류 최초로 뉴런을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인간의 뇌 뉴런의 작동 방식이 결국은 연결망이구나. 그래서 요즘은 연구가 전부 커넥텀, 어떤 연결을 위해서 우리가 냄새 맡고 보고 느끼고 하는 거를 이때부터 이제 뇌과학이 발전했는데 요즘에 인공지능이 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결국은 우리 뇌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에 쓰고 있는 방법이 다 이런 커넥텀이죠. 제가 볼 때 어떤 활성화됐던 뉴런 덩어리들은 나중에도 다 한꺼번에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가다가 마들렌 빵 향기가 나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 초등학교 시절의 얘기부터 시작하는 소설이 있잖아요. 프로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요. 그것도 다 이런 기억의 연결망 이론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게 점점 밝혀지면서 우리 인공신경망도 단층에서 다층, 퍼셉트론이 제일 처음에 AND, OR 이런 거밖에 못하고 XOR을 못했는데 퍼셉트론을 두 층으로 쌓으면서 이런 논리 구조를 확실히 부울대수를 했잖아요. 단 한 층을 쌓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딥러닝 그래가지고 그 층이 뭐 150 몇 층 그러잖아요. 얼마나 빨리 발전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로봇들 중에 바리스타 로봇을 도입을 했는데 사장님이 바리스타만 쓰기는 좀 아까우니까 설거지를 시켰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요즘에 파운데이션 모델 하나를 가르쳐주면 다른 분야에도 비슷한 거는 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봇도 아티피셜 제너럴 인텔리전스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인공지능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뇌과학에서는 최근에 C. 엘레강스라고 굉장히 작은 꼬마 선충이 있어요. 한 1mm 되나요? 길이가 그렇게 짧은 거에 우리 인간 뇌에는 한 1000억 개 정도의 뉴런이 있는데 얘는 302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꼬마 선충에다가 케미칼 자극 주고 빛 주고 소리 주고 해가지고 자극할 때마다 300개 중에 10개, 20개씩 파이어링 되는 걸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이제 기록을 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여러분들 그냥 그 청소 로봇 조그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다가 꼬마 선충의 데이터를 넣어줬더니 이제는 프로그래밍을 안 하고 통째 프로그램 작동 방식이나 데이터가 들어가니까 저 로봇이 장애물을 앞에 뭐 봉이 있던 벽돌이 있던 물이 있던 다 피해가는 거죠. 지금 302개가 한 10,000개의 유전자를 가진 초파리까지 인간이 이제 했어요. 그러면 10,000개의 뉴런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알 거 아니에요? 초파리는 이제 날아다니니까 날아다니는 근육 움직임까지 다 하고 있을 거예요. 조만간에 조그마한 드론들한테 초파리 프로그램이 심어지겠죠. 근데 아직 어떻게 작동하는지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860개, 지금 거의 1000억 개, 그 다음에 100조 개 시냅스 이런 것도 지금은 멀리 보이죠. 챗 GPT 1에서부터 챗 GPT 4 오는 데까지 지금 한 1조 개 예상하잖아요. 근데 금년 말이면 한 5조 개 된대요. GTP 5 나오죠. 6, 7, 10, GTP 100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따라잡을 수도 있죠. 인간이 저렇게 연결망이 무지하게 늘어나다가
사춘기라든지 7살 되면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많이 안 쓰는 건 또 솎아내고 또 우리 중2병 무서워하잖아요. 그게 뭐죠? 사춘기.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또 한번 걸러지는 거예요. 남자답게 여자답게. 그럴 때도 저렇게 뇌신경망을 많이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 마약 많아지니까 공항에서 개들 풀어놓잖아요. 왼쪽에 그 녹색이 개의 후각을 담당하는 뇌인데요. 오른쪽 인간은 줄 하나밖에 없잖아요. 올팩토리 벌브.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이렇게 쉽게 해서 선택적인 선택을 한 거지 우리가 개보다 우선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엄청난 후각 기능을 내주는 대신에 우리는 심피질이라는 엄청난 뇌 기능을 하고 언어 기능을 발전시키고 시각 기능을 발전시킨 거죠. 자, IBM도 제가 이제 한 10년 된 회사인데 제일 처음에 개인용 노트북 만드는 회사잖아요. 근데 노트북을 다 중국 회사 레노버한테 넘기고 금융기관에서 쓴 큰 메인프레임만 조금 남겨놓는데 앞으로는 하드웨어 다 접고 왓슨 인공지능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왓슨 이름이 이 창시자 토마스 왓슨 이름 따서 왓슨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코그니티브 챗봇이라는 게 IBM 왓슨의 대명사예요. 코그니티브가 뭐죠? 인지적이라는 거죠. 챗이 서로 대화하는 거죠. 봇이 기계라는 뜻이에요. 코그니티브 챗봇은 이미 다 이런 걸 예측하고 인공지능 왓슨을 만들었던 거죠. 의학계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왔죠. 뉴욕에 있는 그 유태인 병원에서 폐암 전공하는 분이 IBM 왓슨하고 공동 연구해서 만든 게 인공지능 왓슨이 있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길병원이 도입해서 암 진단 치료에 많이 썼잖아요. 우리는 2016년 그해 9월 6일 날 IBM 왓슨을 도입해서 이것 때문에 의료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 의사들이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이걸 다학제라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선분 진료가 20분으로 늘어나고,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시고, 어떤 분들은 진료받고 나가면서 황제 진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왓슨은 IBM에서 만든 인공지능이고요. 굉장히 많은 의료암에 대한 공부를 한 거죠. 그리고 그거는 뉴욕에 있는 슬로안 캐더링 암센터라고 세계적으로 MD 앤더슨과 더불어서 쌍벽을 이루는 엄청난 암 중심 병원인데, 거기에 호흡기내과 폐암을 전공하시는 교수님하고 IBM 개발팀하고 그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학습을 시켜서 만든 인공지능 암 진단 로봇입니다. 인공지능 왓슨은 우리 이제 인류의 진단 방식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게 뭐냐면, 그 환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데 보통 히스토리 테이킹 그래갖고 병력을 입력을 하고, 또 하나는 영상, 폐암이면 폐 사진, 대장암이면 대장 사진 이런 게 올라가고,
또 하나는 조직병리 사진 이런 게 올라가서 그동안에 이제 수많은 다른 환자들의 데이터하고 비교해갖고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 여러 과에 걸쳐 있는 의사들이 인공지능 왓슨 앞으로 모여가지고 환자나 환자 가족을 모시고 협업 진료를 한다는 거죠. 3시간 대기해서 3분 진료한다는 의료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들어오셔갖고 많은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해서 환자한테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한테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왓슨한테. 그러면서 왓슨이 대답하는 치료 방침하고 이 많은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치료 방침을 서로 일치하는지 또 방법이 틀린 게 있으면 뭘 따라야 하는지를 앞에 모신 환자하고 환자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래의 진단 방식과 치료 방식은 과거에는 일방통행이었다면 지금은 쉐어드 디시전, 서로 상의해 가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결정을 하는 시대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정보의 쌍방향이 고른 정보를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서로 상의해서 찾아가는 시대에 미래 의료 환경이 열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의료 환경이 AI 진료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 의료가 어떻게 변할 거냐 하는 건 제가 잠깐 저희 길병원 경험으로 페퍼 로봇도 얘기하고 인공지능 왓슨도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지금은 그때는 왓슨이고 지금 챗GPT로 돌아섰죠. 요즘에는 환자분이 오시는데 옆에 젊은 친구가 따라와요. 근데 그 자녀들이 굉장히 인터넷에 서칭을 많이 하고 암이나 이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거를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챗GPT 오고 챗GPT 이제 4, 5 이렇게 발전하면 거기 프롬프트에다가 정말 물어보면 요약을 해가지고 너무나 많은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면역항암제라든지 최근 첨단 어떤 방식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거기다가 물어보면 엄청난 데이터를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들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입장에서는 일방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다못해 그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굉장히 이제 평이하게 쉐어드 디시전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됐고 챗GPT는 이런 면에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간암이나 이런 거 치료 방침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 수술 방식 1, 2, 3 해갖고 수술장 사진도 올라오는 지경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챗GPT 4 이렇게 5 올라가면 그런 수술 방법도 이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누구한테 가서 수술을 하시는 게 통계적으로 더 나을 건데 이제 이런 시기가 곧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병이 있으면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어떤 의사분이 가장 많이 했고 서열을 1등이 누구고 2등이 누구고 3등이 누구고 해가지고 병원 예약을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고 안 되면 주변에 자기 친척 의사를 동원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인공지능 챗봇이 다 그거를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다는 거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요새 뭐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기업의 고객이 왕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말의 핵심이 뭐냐면 정보가 공유되고 모든 판단이나 이런 게 서로 상의해서 할 수 있을 시절이라는 거죠. 근데 고객 중심이라는 게 병원 와보시면은 의사는 의학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본인은 모르니까 전문가한테 모든 걸 일체에 맡겨왔잖아요.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치료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많아도 감히 물어볼 수도 없고
권위에 또 복종해야 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챗GPT나 왓슨한테 다 물어보고 온다는 거죠. 물어보고 오니까 A4 용지 한 두서너 장으로 다 요약해줘요. 그리고 누구를 찾아가라고까지 다 얘기해주면 그 친절하게 다 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치료 방법도 A, B, C가 있는데 지금 왓슨도 제일 중요하게 첨가하는 1번이 있고 2번이 있고 3번이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 경험에서도 저희는 2번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1번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아직 보험 등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왓슨이 추천하는 1번을 못하고 2번을 할 수밖에 없는 거를 환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환자가 아닙니다. 제 목숨이 달린 일이니까 제가 보험 안 돼도 일반 비용 몇 억이 들더라도 다 비용하고 1번으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1번으로 해줘야 돼요. 그런 차이들도 이제는 과거에는 이게 노출이 안 되는 정보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왓슨은 1번을 권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방법을 권하면 우리 한국의 병원 선생님은 자기 나라의 의료 환경 또는 자기 병원에 그 약이 안 들어와 있을 수 있고 또 그 많은 환자의 경제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 혼자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런 정보를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의사결정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에는 점점 민주화되고 정보가 공유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오고 이런 거는 정말 모든 분야에 정보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세계 첨단의 어떤 환경들, 신약이 개발되고 있고 어느 나라에서 어떤 약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왓슨을 도입하고 나니까 프랑스 어떤 회사가 최근에 어떤 약을 개발하고 있어서 거기에 임상시험 원하는 분은 연결하십시오. 이렇게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유전자 이런 것들은 분석이 너무 어렵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공지능이 다 분석을 해서 거기에 그분한테 최적의 약을 골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대는 유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공지능에 의뢰 안 할 수가 없는 시대로 급격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첨단 진료를 지금 이 상태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위해서도 정보가 빨리 공유돼야 되고 첨단 의료 환경에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임상 데이터, 유전자 쌓이고 라이프 스타일 데이터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 저걸 우리 인간이 쫓아갈 수가 없죠. 의료계는 2년마다 그 데이터가 더블링 된다 그래요. 근데 인공지능은 쫓아가잖아요. 그리고 이런 환경을 볼 때 우리나라도 이런 의료 데이터라든지 다른 나라와 많은 비교를 해서 첨단의 기술을 빨리 개발해서 따라가야 되고요. 원격 진료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도 시대가 원하는 그런 의료 환경을 빨리 갖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노력을 해서 우리나라도 의료 환경에서도 인공지능 로봇이 굉장히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규제도 풀어야 되고 개혁의 혁신적인 도움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무서운 게 뭐죠?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의 유전자 데이터가 지구상에서 가장 복잡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미 다 지금 인공지능하고 협업해서 유전자 데이터, 빅데이터, 인공지능, 영상 데이터가 다 합쳐져서 바이오 컨버전스 시대로 가고 있는 게 미래 의료의 환경입니다. 최근에 그 알파고 데미스 하사비스가 그 부인이 이태리에서 알츠하이머 연구하는 생명공학자인데 그런 것만 하지 말고 나도 도와줘 그랬더니 만든 게 뭐죠? 알파폴드라고 단백질 3D 유전자 구조를 밝히는 걸 해서 단백질을 한 2억 개 정도를 밝혔죠.
그래서 요즘 신약 개발 회사는 알파폴드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지금은 모든 신약은 유전자 쪽 연구는 알파폴드 없이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뇌과학이 정말 중요해서 뇌과학연구소 만들어서 세계 이제 10대 영상과학센터 그런 기반이 있어서 왓슨도 도입했고 뇌과학을 아니까 뇌 커넥텀으로 인공지능도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아직도 나오지 않는 세계 최상의 우리 뇌 간의 영상이거든요. 대한민국도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앞서가고 있으니까 인공지능 큰 회사들도 세계 4대 강국에 들어가고 있고 뇌과학 분야도 그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뇌중풍, 뇌출혈의 원인 혈관도 세계에서 최초로 이렇게 했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뇌연결망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의학 교과서 2개 썼죠. 세븐테슬라 MRI 브레인 아틀라스. 대한민국도 그런 기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양자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하려는 그런 연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 협업해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뇌과학, 인공지능 AI, 양자 컴퓨터 뭐 다 합쳐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결국은 인공지능이 우리가 만들었지만 우리를 능가할 수 있는 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철저하게 공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5조 개가 넘는 문장을 학습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우리를 뛰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공존하냐 그랬더니 불경도 있고 성경도 다 읽어서 공부했을 테니까 인공지능이 깨달아서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 인간과 공존할 거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은 뇌에만 있다고 했는데 요즘 현대과학은 embodied memory,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발목이나 무릎에 근육세포에도 다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조금만 실수해도 넘어질 트리플 악셀을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많이 입증되는 게 우리 면역을 담당하고 우리 우울증 해결하는 세로토닌은 옛날에 다 뇌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더니 장내 박테리아가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을 제2의 뇌라고도 요즘 하잖아요.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있는 많은 세균들하고 인간은 세균이 1조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세포에 1000억 개하고 연결망이 100조 개인데 우리 장도 결국은 우리 바뀌잖아요. 입하고 항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 세포들하고도 다 공존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세계 최고의 무용수인데 다 90세가 넘으셔서 알츠하이머가 됐대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발레를 했는데 차이콥스키 백조의 호수가 나오면 그때 이걸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머슬 메모리라고 그러죠. 기억돼 있는 것들은 다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에 대한 기억에 대한 메커니즘도 설명이 많이 바뀌고 있고요. 세포는 우리 정체성을 하는 세포에 주핵이 있는 반면에 조그맣게 작은 핵이 또 원형 핵이 또 하나가 있어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이게 목에 엄마한테만 오는 건데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아프리카
중간 어떤 초원에서 시작했다는 것도 이걸로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 세포 공생설이죠. 우리는 마이토콘드리아라는 다른 박테리아하고 지금까지 공생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마이토콘드리아가 뭘 하냐면 우리 ATP, 에너지를 만드는 발전소예요. 근데 얘네들이 자기의 유전자의 80% 넘게 우리 핵한테 다 주고요. 자기네들은 17%만 가지고 있는데 그 역할이 에너지 만드는 거는 자기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의 생사 여탈권은 마이토콘드리아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세포의 메인, 우리 핵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학제라는 의료 환경도 바꾸고, 그 다음에 페퍼 로봇을 통해서 어떤 결국은 수술까지도 가겠죠. 그 다음은 맞춤형, 이게 이제 유전자를 통한 이런 기술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미래도 의료도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신약이 이제는 우리 국내를 넘어서서 새로운 폐암 치료제가 나오면요, 전 세계에서 환자들을 공모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을 자기가 모르모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청해서 그 약 받아서 먹을 수도 있는 정도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로봇은 언젠가 이제 수술장에도 들어올 거고, 이제는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도 원격 진료하는 회사들이 찾아오고 원격 진료 시장도 열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키워드가 다 합쳐져서 세상이 바뀌고, 병원도 앞으로는 관제센터 같이 될 것 같아요. 저기 다 앉아서 모든 AI가 중환자실에서 얼람이 울리는 것에 따라서 처방도 해주고 ICU 중앙통제실이 발전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꼬마 하나 살리려면 얼마나 많은 인간이 모르는 데이터를 변화를 해야 되니까 주변에 기계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중환자실 가보면요, 막 얼람 소리가 너무 많은데 그거 언제 다 대응해요? 근데 이제 알아서 기계가 이제 다 처방하고 산소 농도도 높이고 수액도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약도 공급하고 그런 시대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공존하는 그런 환경으로,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이 눈부시게 빨리 오고 있고, 요새는 암 떼어내면 조직 검사도 다 이런 인공지능이 판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영상학과, 병리학과도 다 이미 도입되고 있습니다. 안저 촬영도, 당뇨병성 망막증도 요새는 안과 의사 5명보다 인공지능이 더 잘하는 그런 시대도 있고, 제일 늦게 올 거라 그런 게 정신과였는데, 정신과 면담이 다 글로 돼 있잖아요, 말로. 그 보이스나 글로 된 텍스트를 더 많이 인공지능에 공부해가지고 더 잘 대답해주는 그런 심리 상담 기능까지도 빨리 가고 있다고 하니까 확실히 미래의학은 변화가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로봇 플러스 여러 가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그런 첨단 기술과 같이 의료 분야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